김치냉장고나 만들지. 일본 방위성 고위 관료가 한국을 비웃었습니다. 그로부터 5개월 뒤 다국적 연합훈련에서 일본 F-15J 5대가 3분 48초 만에 전멸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국 편대 피해는 제로. 일본 방위성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미국이 먼저 한국의 머리를 숙였고 5조엔짜리 일본 전투기 사업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을 조롱하던 그 관료의 입에서 나온 마지막 한마디가 모든 걸 뒤집었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일본 방위성 35년 관료가 고백한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도쿄 이치가야 방위성 본청 5층 대회의실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16명의 고위 관료와 자위대 간부들이 긴급 소집되었죠. 회의실 안에는 냉방이 가동되고 있었지만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벽면의 대형 모니터에는 기밀 등급 표시가 선명하게 붙어 있었고 탁자 위에 놓인 서류 봉투에는 하나같이 빨간 글씨로 취급주의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손등에 땀이 맺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쿠로다 시니치라고 합니다. 방위성에서 35년을 근무했고 장비정책과장을 마지막으로 퇴직했습니다.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 GCAP를 총괄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고백이 될 것입니다. 5조엔, 한화로 약 50조 원에 달하는 GCAP 사업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모인 자리였습니다.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3국 합작으로 추진 중인 6세대 전투기 프로젝트. 저는 이 사업이 동아시아 하늘의 새로운 주인을 결정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정면 상석에는 이시카와 국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방위성 장비정책국의 최고 실력자. 62세의 그는 냉정한 눈빛으로 서류를 넘기고 있었죠. 이시카와 국장은 감정을 드러내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미간을 찌푸리면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고 고개를 끄덕이면 수조엔 규모의 사업이 승인되었습니다. 그 옆에 앉은 사람이 카네다 심의관이었습니다. 54세. 방위장비청 출신으로 국제장비협력을 담당하던 인물이었죠. 카네다 심의관은 회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입을 열었습니다. 쿠로다 과장, 오늘 안건이 뭡니까? 설마 또 일정 지연 보고는 아니겠죠? 그의 목소리에는 특유의 조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카네다 심의관은 방위성 안에서 악명이 높았습니다. 뛰어난 머리와 날카로운 혀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 날카로움은 대부분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데 쓰였죠. 특히 한국과 관련된 안건이 나오면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형 모니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늘 보고 드릴 내용은 GCAP 진행 현황과 주변국 항공 전력 변화입니다. 화면에 GCAP 전투기의 3D 모델링이 떴습니다. 유려한 곡선의 동체, 스텔스 성능을 극대화한 설계, 미쓰비시 중공업과 BAE, 레오나르도가 3년간 공동 설계한 결과물이었죠. 저는 솔직히 그 화면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것이 일본 항공 기술의 집대성이 될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GCAP는 현재 기본 설계 단계를 완료했으며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공장에서 시제기 제작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시카와 국장이 서류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엔진은 XF9-1 엔진은 IHI에서 지상 시험을 마쳤습니다. 목표 추력 15톤급 달성을 확인했습니다. 회의실에 안도의 기운이 퍼졌습니다. 엔진은 전투기의 심장이고 그 심장이 제대로 뛰기 시작했다는 보고였으니까요. 카네다 심의관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엔진이 되면 나머지는 시간 문제 아닙니까? 동아시아에서 독자 엔진을 가진 나라가 몇이나 됩니까? 그의 질문은 수사적인 것이었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었죠. 미국,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일본. 한국은 그 목록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시카와 국장이 서류 뭉치 밑에서 한 장의 보고서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얇은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것이 이날 회의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쿠로다 과장, 이것도 함께 보고해 주시죠.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읽는 순간 손가락 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 국방과학연구소, 스텔스 무인전투기 가오리 X2, 초도비행 성공.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제가 35년간 쌓아온 확신이 단 한 장의 보고서로 무너지기 시작했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그 보고서를 읽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 방위성 안에서 한국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비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방위성에 들어온 것은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F-15J를 주력 전투기로 운용하고 있었고 미쓰비시 중공업이 면허 생산을 담당하고 있었죠. 같은 시기 한국은 미국에서 중고 F-5를 들여와 겨우 운용하던 수준이었습니다. 방위성 내부에서 한국 공군을 평가하는 문서에는 늘 같은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독자 항공, 전력 개발 능력 부재. 그 6글자가 한국에 대한 우리의 평가 전부였습니다. 카네다 심의관은 이런 분위기의 상징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국제장비협력회의에서 한국이 화제에 오를 때마다 이렇게 말하곤 했죠. 한국이요? 우리가 기술 이전 안 해주면 전투기 바퀴 하나 못 만드는 나라잖아요. 회의실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아무도 그 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20여 년 전 한국이 TO-10 초음속 훈련기를 만들었을 때도 우리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기술관이 저에게 말했죠. 쿠로다 씨, 한국이 훈련기 만들었다는 거 봤어요? 봤습니다. 로키드 마틴이 거의 다 해준 거 아닙니까? 한국이 한 건 동체 조립 정도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합리적인 분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5년 전 한국이 KF-21 보라매 사업을 공식 발표했을 때는 방위성 안에서 노골적인 비웃음이 돌았습니다. 카네다 심의관이 점심시간에 구내 식당에서 큰 소리로 말하던 장면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한국이 스텔스 전투기를 만든다고요? 김치냉장고나 잘 만들지. 전투기 엔진 하나 자력으로 돌려본 적이 없는 나라가 스텔스라니. 참 대단한 꿈이네요.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저는 그 웃음소리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사실입니다. 방위성에서 한국을 무시하는 것은 일종의 문화였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습관이었죠. 한국의 방산 수출이 늘어나도 K-9 자주포가 세계 시장을 잠식해도 우리는 그것을 항공 분야와는 별개의 이야기로 치부했습니다. 포를 파는 거랑 전투기를 만드는 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시카와 국장조차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었지만 한국의 항공 능력에 대해서만큼은 데이터로 단언했죠. 쿠로다 과장, 한국의 독자 항공 엔진 개발 이력을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답했습니다. 없습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이시카와 국장의 그 한마디에 회의실이 조용해졌고 한국의 항공 능력에 대한 논의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엔진을 못 만드는 나라는 전투기를 못 만든다. 그것이 항공업계의 철칙이었고 우리는 그 철칙을 한국에 적용하는데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의 그 확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소름이 돋습니다. 한국이 KF-21 시제기를 출고했을 때 카네다 심의관은 사진을 확대해서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GE의 F414 엔진을 달았군요. 역시 엔진은 미국 거, 레이더는 유럽 거. 한국이 만든 건 껍데기뿐이네요. 그 분석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었죠. 한국은 껍데기를 만드는데 만족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요. 한국의 연구소들이 밤낮 없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독자 엔진 개발에 매달리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와도 우리는 콧방귀를 뀌었죠. 한국이 터보팬 엔진을 만든다고? 얼마나 걸리려나. 20년, 30년. 카네다 심의관의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20년도 30년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비웃는 동안 이미 엔진을 거의 완성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한참 뒤의 일이었습니다. GCAP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우리의 자신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영국 BAE 시스템즈,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와 손을 잡고 6세대 전투기를 만든다. 5조 엔을 투입한다. 동아시아 최강의 전투기가 될 것이다. 회의실에서 GCAP 브리핑을 할 때마다 참석자들의 눈빛은 자부심으로 빛났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 담당자가 엔진 추력 데이터를 보여줄 때면 박수가 터지기도 했죠. 그 자부심의 이면에는 한국은 영원히 우리를 따라올 수 없다는 확신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이시카와 국장이 탁자 위에 올려놓은 그 얇은 보고서 한 장 때문이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간결했습니다. 한국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가오리 X2가 초도 비행에 성공했다. 전익기 형상, 내부 무장창 탑재, 독자 개발 터보팬 엔진 장착. 저는 그 보고서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회의실에 잠깐 침묵이 흘렀죠. 하지만 그 침묵은 충격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어이없음의 침묵이었습니다. 카네다 심의관이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전익기요? 한국이. 그가 웃기 시작하자 회의실 여기저기서 낮은 웃음이 퍼졌습니다. 카네다 심의관은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팔짱을 꼈습니다. 쿠로다 과장, 전익기가 뭔지 아시죠? 미국이 B-1을 만드는데 30년이 걸렸어요. 개발비만 450억 달러. 한국이 그걸 만들었다고요? 가오리라고요? 이름은 참 귀엽네. 가오리. 회의실에서 또 웃음이 터졌습니다. 가오리라는 이름이 그들에게는 우스꽝스럽게 들렸던 모양이었죠. 하지만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웃지 못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겁니다. 보고서에 적힌 한 줄이 제 시선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독자 개발 6,0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 탑재. 독자 개발 엔진. 한국이 독자 개발 엔진을 전투기에 달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엔진을 못 만드는 나라. 그것이 우리가 한국에 붙여놓은 꼬리표였습니다. 그런데 그 꼬리표가 떨어진 겁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심의관님, 엔진 부분을 좀 보시겠습니까? 독자 개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네다 심의관의 웃음이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라졌죠. 독자 개발이라고 적어놓으면 독자 개발인가요? 한국 발표를 액면 그대로 믿는 건 순진한 거 아닙니까? 그의 목소리에 가시가 돋아 있었습니다. 저를 향한 가시였죠. 이시카와 국장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카네다 심의관, 감정적 반응은 나중에 하시죠. 쿠로다 과장, 이 보고서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방위성 정보본부에서 자체 수집한 정보와 미국 국방정보국 DIA의 공유 자료를 종합한 것입니다. 이시카와 국장의 눈이 한순간 가늘어졌습니다. DIA라는 세 글자가 이 보고서의 무게를 완전히 바꿔놓았기 때문이었죠. 미국이 확인한 정보라면 한국의 자체 발표와는 신뢰도가 다릅니다. 하지만 카네다 심의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초도 비행을 했다는 건데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초도 비행이야 날개 달린 건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건 실전 성능이죠. 스텔스 성능, 무장 능력, 비행 제어. 한국이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갖출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가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눈빛이었죠. 그리고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오다 일좌가 입을 열었습니다. 항공자위대 F-15J 전투비행대 출신의 파일럿이었죠. 카네다 심의관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익기를 날리는 것과 전투기로 쓰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의 성숙도만 해도 미국이 B-2에서 그 수준에 도달하는데 15년이 걸렸어요. 한국은 그 기술 기반 자체가 없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다시 안정됐습니다. 모두가 한국의 무인기를 기술 시범 수준으로 치부하고 넘어가려는 분위기였죠. 카네다 심의관이 웃으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한국이 장난감 하나 날렸다고 우리 GCAP 흔들릴 일은 없습니다. 5조엔짜리 프로젝트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실례죠. 참석자들이 웃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가오리 X2는 방위성 회의록의 한 줄짜리 각주로 기록되고 끝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그 보고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아파트 서재에 앉아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한 줄 한 줄 다시 읽었죠. 창밖으로 도쿄 시내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전익기 형상, 꼬리 날개 없음, 비행 제어 컴퓨터 독자 개발. 이 한 줄이 유독 제 눈에 걸렸습니다. 꼬리 날개가 없는 전익기를 안정적으로 날리려면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가 1초에 수백 번 이상 자세를 보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엔진 못지않게 어려운 기술이었습니다. 미국조차 B-2에서 그 기술을 완성하는데 천문학적인 시간과 비용을 쏟아부었죠. 한국이 그것을 독자적으로 해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카네다 심의관의 말처럼 초도 비행은 날개 달린 것이면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켠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걸리는 것이 있었죠. 그때 서재 책장 맨 위 칸에 꽂혀있는 낡은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의 사진이었습니다. 항공자위대 기술장교 복장을 한 젊은 시절의 아버지. 아버지는 전후 일본 항공산업의 부활에 평생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신이치야, 기술을 가진 나라를 절대 얕보지 마라. 오늘 못하는 것을 내일 해내는 나라가 있다. 그런 나라를 놓치면 뒤통수를 맞는다. 아버지는 그 말씀을 어떤 맥락에서 하셨을까요? 저는 그날 밤 오랫동안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한국 방산 관련 뉴스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습관적으로 무시하던 영역이었지만 그날은 왠지 한번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검색 결과가 화면을 채우는 것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작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비웃는 동안 그들은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감의 정체를 제대로 이해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2달 뒤 방위성 회의실에서 제가 마주하게 될 데이터는 불안감 따위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공포였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그 2달 동안 저는 개인적으로 가오리 X2에 관한 자료를 모았습니다. 공개된 사진, 외국 군사 전문지의 분석 기사, 미국 싱크탱크의 평가 보고서, 수집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수집했죠. 그리고 방위성 산하방위연구소에 비공식적으로 한 가지 의뢰를 했습니다. 가오리 X2에 공개된 외형 데이터를 바탕으로 레이더 반사 면적을 시뮬레이션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6주가 걸렸습니다. 결과 보고서를 받아든 것은 어느 비 오는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방위연구소의 마츠모토 기술관이 직접 제 사무실로 찾아왔죠. 그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에 담담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말하기 곤란한 것을 전달하러 온 사람의 표정이었죠. 쿠로다 과장님,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고 첫 페이지의 수치를 읽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츠모토 기술관. 이 수치가 맞습니까? 3번 재검증했습니다. 오차 범위를 최대한 넓게 잡아도 결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가오리 X2의 정면 레이더 반사 면적 추정치는 제가 상정했던 기준치의 8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전익기 형상의 스텔스 효과가 우리 예측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구현되어 있었다는 뜻이었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주력 전투기 F-15J에 탑재된 레이더로 가오리 X2를 탐지하려면 통상적인 교정거리에서는 사실상 포착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였습니다. 적이 보이지 않는 전투. 그것은 전투가 아니라 일방적인 사냥이 됩니다. 저는 마츠모토 기술관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GCAP의 추정 레이더 반사 면적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망설임이 답이었죠. 유사합니다. 일부 각도에서는 오히려 가오리 X2가 더 낮은 수치를 보입니다. 5조엔짜리 GCAP과 한국이 우리 예산의 7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으로 개발한 무인기의 스텔스 성능이 동급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즉시 이시카와 국장에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긴급 회의가 소집됐죠. 같은 회의실, 같은 16명이었지만 분위기는 2달 전과 사뭇 달랐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가 스크린에 뜨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카네다 심의관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웃지 않았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의 전제 조건이 뭡니까? 한국이 공개한 데이터를 그대로 입력한 겁니까? 그러면 당연히 좋게 나오죠. 한국이 발표하는 숫자를 액면 그대로 믿는 건 위험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날이 서 있었지만 2달 전의 여유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츠모토 기술관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 발표 데이터가 아닙니다. 위성 촬영 이미지에서 추출한 외형 치수와 DIA가 공유한 비행시험, 관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독자 시뮬레이션입니다. 카네다 심의관의 입이 닫혔습니다. 잠시였지만 그가 할 말을 잃은 장면을 저는 처음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금방 다시 공격 모드로 돌아왔죠. 좋습니다. 스텔스 성능이 좋다고 칩시다. 그래서 뭐가 달라집니까? 무인기 하나 잘 만든 거랑 실전에서 쓸 수 있는 무기 체계를 완성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엔진 수명은, 내부 무장창 운용 능력은, 전자전 체계는, 데이터 링크, 안정성은 한국이 이런 것들을 갖출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오다 일좌가 거들었습니다. 카네다 심의관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스텔스 성능은 퍼즐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실전 배치까지 가려면 수천 시간의 비행 시험이 필요하고 특히 유무임 복합 운용 체계는 미국도 아직 완성 못한 영역입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다시 카네다 심의관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시뮬레이션 수치가 불편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한국을 무시할 근거가 충분하다는 합의가 형성되고 있었죠. 이시카와 국장이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쿠로다 과장, 추가 정보를 계속 수집하되 GCAP 일정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십시오. 한국의 무인기는 주시 대상에 올려놓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주시 대상이라는 표현을 이시카와 국장이 쓴 것은 그가 내심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였죠. 그 사람이 관심 없는 것에는 주시라는 단어조차 쓰지 않는 성격이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걸어가는데 뒤에서 카네다 심의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옆에 있던 부하 직원에게 말하는 것이었죠. 쿠로다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한국 무인기 하나에 호들갑을 떨다니. 우리 GCAP 엔진 추력이 15톤이야. 한국 무인기 엔진이 몇 톤이라고? 6,000파운드. 웃기지도 않아. 장난감 엔진으로 장난감 비행기 날린 거지.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장난감. 카네다 심의관은 그렇게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 뒤 그 장난감이 일본 항공자위대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내게 됩니다. 그때까지 저는 아직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말씀만이 자꾸 떠올랐죠. 기술을 가진 나라를 절대 얕보지 마라. 잠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쿠로다 케니치는 항공자위대 기술장교였습니다. 전후 일본 항공산업이 폐허에서 다시 일어서던 시기에 아버지는 F-104 스타파이터 도입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미국에서 전투기를 사오고 그것을 면허 생산하고 언젠가는 독자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꿈을 안고 평생을 바친 분이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아버지의 서재에는 항상 전투기 설계 도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아버지는 서재에 들어가셔서 밤늦게까지 도면을 보셨죠. 형광등 불빛 아래서 연필로 뭔가를 적고 지우고 또 적으셨습니다. 10살 무렵 저는 서재 문을 살짝 열고 물었습니다. 아버지, 뭐 하세요? 비행기를 만드는 거란다. 일본이 비행기를 만들어요? 아버지가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슬프면서도 단단한 눈빛이었죠. 아직은 못 만든다. 하지만 언젠가는 만들 거야. 그날이 올 때까지 준비하는 거란다. 아버지의 세대는 그랬습니다. 전쟁에서 지고 항공기 제조를 금지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긴 세대였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기술을 배우고 한 발 한 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버지는 한국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 유독 조심스러운 분이셨습니다. 제가 방위성에 입성한 해 아버지와 술자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도쿄 아카사카의 작은 선술집이었죠. 아버지는 사케를 한 잔 드시고 나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니치야, 한국이라는 나라를 잘 지켜봐라. 저는 의아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방위성에서 관심받게 나라였으니까요. 왜요? 우리도 한때 아무것도 없었다. 전쟁이 끝나고 비행기 한 대 만들 수 없었어. 그때 미국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봤는지 아냐?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한국을 보는 것처럼 봤다. 아버지가 잔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냈잖아. F1을 만들었고 엔진을 만들었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니치야, 우리가 해냈다면 한국이 못할 이유가 뭐냐?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케잔을 다시 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기술을 가진 나라를 절대 얕보지 마라. 오늘 못하는 것을 내일 해내는 나라가 있다. 그런 나라를 놓치면 뒤통수를 맞는다. 나는 미국한테 그 교훈을 배웠다. 너는 한국한테 배우게 될지도 모른다. 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한국한테 뒤통수를 맞는다니 그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퇴직 후 3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서재에는 평생 모은 항공 관련 서적과 도면들이 남았죠. 저는 그것을 정리하지 못하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 가오리 X2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받아든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서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옳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없는 서재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하지만 저는 아직 완전히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시뮬레이션일 뿐이고 실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 실전 결과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뒤의 일이었습니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 주관 다국적 연합 공중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 한국이 참가하는 대규모 훈련이었죠. 매년 반복되는 정례 훈련이었지만 이번에는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한국 측이 이번 훈련에 KF-21 보라매와 함께 가오리 X2 실증기를 공식 참가시키겠다고 통보해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방위성에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시카와 국장은 특유의 무표정으로 말했죠. 참관단을 보내십시오.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항공자위대에서도 이번 훈련에 F-15J 편대를 투입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공중 전력의 주축이었죠. 오다 일자가 참관단에 포함되었고 저도 방위성 대표 자격으로 현장에 갔습니다. 훈련 기지에 도착한 첫날 각국 참가 전력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F-16 편대를, 호주는 FA-18을 투입했고 일본은 F-15J 5대를 내보냈습니다. 한국 측 브리핑 차례가 되었습니다. 한국 공군 대표가 단상에 올라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이번 훈련에 KF-21 보라매 2대와 가오리 X2 무인 전투기 4대로 구성된 유무인 복합편대를 운용할 예정입니다. 브리핑룸이 술렁였습니다. 유무인 복합편대, KF-21 조종사 1명이 무인 전투기 4대를 실시간으로 지휘하면서 작전을 수행한다는 개념이었죠. 미국조차 아직 실전 배치 전 단계에서 검증 중인 개념이었습니다. 오다 일자가 제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제로 됩니까, 저게? 곧 보게 될 겁니다. 카네다 심의관도 참관단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팔짱을 끼고 한국 측 브리핑을 들으며 고개를 저었죠. 유무인 복합편대라. 발표는 그럴듯한데 실제로 돌아가는 건 다른 문제죠. 미국 로여링맨도 아직 시행착오 중인데 한국이 벌써 완성했다. 두고 봅시다. 저는 카네다 심의관의 말이 틀리기를 속으로 바랐습니다. 동시에 맞기를 바라기도 했죠.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둘째 날 방공 돌파 시나리오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상의 적 방공망을 한국 편대가 돌파하는 임무였고 일본 F-15J 5대가 가상의 적 요격기 역할을 맡았습니다. 오다 일좌의 후배 조종사들이 탑승한 기체들이었죠. 오다 일좌는 관제 모니터를 지켜보며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F-15J의 레이더 성능이면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무인기가 아무리 작아도 금속 덩어리는 레이더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훈련 통제관이 개시 신호를 보냈습니다. 처음 2분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F-15J 편대의 레이더 화면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죠. 한국 편대가 아직 접근 중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한국 측 통신 채널에서는 이미 작전 지시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데이터 링크가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였죠. 그런데 F-15J 레이더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다 일좌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합니다. 한국 편대가 이미 출발했을 텐데 화면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F-15J 2번기 조종사의 목소리가 무선에 터졌습니다. 컨택 11시 방향 근접거리에서 포착됩니다. 무기 잠금 불가. 거리가 너무 가깝습니다. 순간 관제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포착된 시점에서 이미 교전거리 아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가오리 X2의 스텔스 성능이 F-15J의 레이더를 완전히 무력화시킨 겁니다. 조종사들이 적기의 존재를 인식했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죠. 동시에 여러 방향에서 포착 신호가 떴습니다. 가오리 X2 사대가 각기 다른 방향에서 F-15J 편대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분 48초 훈련 판정 시스템이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F-15J 5대 전기 격추 판정. 한국 편대 피해 0. 교전 소요 시간 3분 48초. 관제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모니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오다 일좌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전투 조종사 출신이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오다 일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우리 조종사들이 적기를 보지 못했어요. 레이더에 안 잡혔습니다. 그런데 사방에서 포위당했어요. 이건 전투가 아닙니다. 이건 사냥입니다. 카네다 심의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팔짱을 끼고 있던 팔이 풀려 양쪽으로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훈련 통제관이 즉시 데이터 재검증을 요청했습니다. 시스템 오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2번의 재검증이 이루어졌습니다. 수치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F-15J 5대 전멸. 한국 편대 무피해. 3분 48초. 전술 분석관이 교전 경과를 설명했습니다. 가오리 X2 사대는 KF-21 조종사의 지휘 아래 세 방향에서 동시에 포위 접근을 실행했습니다. F-15J 조종사들은 한 방향의 위협에 대응하려 하면 다른 두 방향에서 추가 위협이 밀려왔습니다. 위협을 분산 대응하는 사이에 각계 격파를 당한 겁니다. 한 대의 유인기와 4대의 무인기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습니다. 조종사는 단 한 번도 교전거리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후방에서 전체 상황을 내려다보며 무인기들에게 기동 명령을 내렸고 무인기의 인공지능이 세부 경로와 교전 타이밍을 자율적으로 실행했습니다. 저는 그 분석을 들으며 등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유무임 복합 전투의 위력이었습니다. 한 명의 조종사가 5대의 전투기를 상대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자신은 한 번도 위험에 노출되지 않은 채로요. 결과 브리핑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측 편대장이 질의응답 시간에 한 미국 참관관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왜 사전에 유무임 복합 체계의 성능을 더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한국 편대장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설명보다 직접 보여드리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브리핑룸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카네다 심의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김치냉장고나 만드는 나라. 장난감 엔진으로 장난감 비행기를 날리는 나라. 그가 비웃던 그 나라가 방금 일본의 주력 전투기 5대를 4분도 안 되는 시간에 전멸시켰습니다. 오다 일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이 붉었습니다. 쿠로다 과장님, 제가 틀렸습니다. 한국 조종사들의 수준을 제가 무시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조종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체계의 차이입니다. 우리한테는 저런 체계가 없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조종사의 문제가 아니라 체계의 차이. 일본의 조종사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훈련을 받은 정예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실력이 아니라 그 실력을 발휘할 체계 자체가 시대에 뒤처져 있었다는 것이었죠.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같은 숫자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3분 48초. 그 3분 48초 안에 35년간 쌓아온 일본 항공 전력에 대한 제 자부심이 조각났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이틀 뒤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 태평양공군 사령부에서 한국 측에 비공식 기술 협의를 요청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오리 X2의 데이터 링크 구조와 인공지능 자율비행 알고리즘에 대한 상세 설명을 듣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잠시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기술 협의를 요청했다고요? 세계 최강의 공군이 한국의 기술에 대해 배우고 싶다고 공식적으로 의사를 표명한 것이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이 미국의 기술 이전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그 관계가 역전된 겁니다. 이 소식은 방위성 내부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시카와 국장이 즉시 긴급 회의를 소집했죠. 쿠로다 과장, 미국의 기술협의 요청건 사실입니까? 확인했습니다. 미 태평양공군 사령부 기술참모부가 한국 공군에 공식 요청을 보냈습니다. 이시카와 국장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미국이 자국 프로그램에 참고하겠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의 CCA, 협동 전투기 프로그램에 한국의 유무인 복합 운용, 데이터를 벤치마크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카네다 심의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의 날카로운 조소는 사라지고 목소리가 건조했습니다. 미국이 한국한테 머리를 숙인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협의가 아닙니다. 미국이 한국의 기술 수준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카네다 심의관이 한국을 인정하는 발언을 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한국에 대한 인정이 아니라 미국의 행동에 대한 분석이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같은 의미였습니다. 오다 일좌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술 이전을 거부했던 나라가 역으로 기술을 배우겠다고 찾아간 겁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저는 추가 정보를 보고했습니다. 미국뿐이 아닙니다. 훈련 결과가 알려진 이후 여러 나라에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크린에 각국 반응을 정리한 자료를 띄웠습니다. 호주 공군이 한국과의 추가 기술 정보, 교류 가능성을 타진해왔습니다. 호주는 이미 미국의 MQ-28 로여링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지만 가오리 X2의 훈련 결과를 보고 한국 시스템에 별도의 관심을 보인 것이었습니다. 미국 외의 나라 기술에 호주가 이 수준의 관심을 보인 것은 이례적이었습니다. 인도 국방부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인도는 오랫동안 러시아와 프랑스에서 전투기를 도입해온 나라였죠. 하지만 한국의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에 상당한 관심을 표명해왔습니다. 과거라면 한국이 인도에 기술 협력을 요청하는 입장이었겠지만 이제는 그 반대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시카와 국장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쿠로다 과장, 핵심을 말하시오. 이 상황이 우리 GCAP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제가 대답하기 전에 카네다 심의관이 먼저 끼어들었습니다. 당장의 영향은 없습니다. GCAP은 유인 전투기 사업이고 가오리 X2는 무인기입니다. 직접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가 스스로도 자신의 말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꼈죠. 카네다 심의관님, 한 가지 지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KF-21이라는 유인 전투기와 가오리 X2라는 무인기를 하나의 체계로 묶었습니다. GCAP은 유인 전투기 단독 사업입니다. 무인기와의 연동 체계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말한 것은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 GCAP은 5조 엔을 투입하는 대형 사업이었지만 유인 전투기 개발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무인기와의 연동, 유무인 복합 운용 체계는 사업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죠. 반면 한국은 처음부터 유인기와 무인기를 하나의 패키지로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이시카와 국장이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세게. 쿠로다 과장, 미국 국방부 내에 한국 관련 전담 태스크포스가 구성됐다는 정보는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47명 규모의 전담팀이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 방산을 담당하는 분석 인력이 5명도 안 됐습니다. 이시카와 국장이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습니다. 그 표정을 읽기는 어려웠지만 미간의 주름이 평소보다 깊어져 있었습니다. 5명이 47명이 됐다. 그 숫자의 변화가 의미하는 것은 명확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더 이상 과소평가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만 아직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훈련 결과가 국제 방산 커뮤니티에 퍼져나가면서 한국을 향한 세계의 시선이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중동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의 국방부 관계자들이 한국 방위사업청에 비공식 접촉을 시도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훈련 결과가 알려진 지 2달도 채 되지 않아서였죠. 그들의 관심사는 명확했습니다. 가오리 X2의 수출 가능성이었습니다. 유럽에서도 반응이 나왔습니다. 폴란드와 노르웨이의 국방 관계자들이 한국 방산 전시회 참가 의향을 공식 타진해왔습니다. 두 나라 모두 러시아와 인접한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첨단 공중 전력에 높은 관심을 가진 나라들이었죠.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 유무인 복합 체계가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매력적으로 작용한 것이었습니다. 서울 에어쇼에서 가오리 X2의 실물 모형이 공개되자 반응은 더욱 폭발적이었습니다. 한국 전시관 앞에 줄 서서 입장을 기다리는 외국 관계자들의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인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나라의 국방 관계자들이 한국 측 담당자와의 면담을 요청했죠. 한국 담당자들이 면담 일정을 감당하기 어려울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소식들을 수집하면서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관련 외국 방문단 수가 전년 대비 4.7배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과거에는 바이어를 찾아 세계를 돌아다니던 한국이 이제는 찾아오는 손님들을 관리해야 하는 입장이 된 것이었습니다. 방위성 내부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카네다 심의관이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서 제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죠. 쿠로다 과장, 중동에서 우리한테도 문의가 왔었어요. GCAP 수출 가능성을 타진하는 거였는데 같은 나라들이 한국한테도 문의한 겁니다. 동시에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같은 나라가요? 같은 나라입니다. 사우디, UAE. 우리랑 한국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표정에서 굴욕감이 익혔습니다. GCAP 5조엔짜리 3국 합작 프로젝트이고 가오리 X2는 한국 단독 개발 무인기인데 수출 시장에서 같은 테이블에 올라 비교되고 있다는 현실이 그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시카와 국장이 저를 국장실로 호출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닫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쿠로다 과장, 기밀 사안입니다. 외부에 말하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BAE 시스템즈의 부사장이 우리 측에 한 가지를 전달해 왔습니다. 이시카와 국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BAE가 한국 측과 기술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BAE 시스템즈, GCAP의 핵심 파트너, 일본과 함께 6세대 전투기를 만들기로 한 영국의 방산 기업이 한국과도 따로 줄을 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GCAP를 하면서 동시에 한국과 접촉한다는 겁니까? 이시카와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BAE 부사장의 원래 발언은 이렇습니다. 과거의 특정 기술 협력을 거절한 것은 전략적 판단의 실수였다. 지금이라도 새로운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싶다. 그 발언의 상대가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BAE는 과거에 한국의 기술 이전 요청을 냉정하게 거절했던 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이 KF-21 개발 과정에서 협력을 타진했을 때 문전박대를 당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BAE가 먼저 한국에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거절당한 나라가 거절한 나라에게 다시 찾아가 협력을 구걸하는 장면. 역전이라는 단어로는 부족했습니다. 이것은 굴욕이었죠. 하지만 그 굴욕의 주인은 BAE가 아니라 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BAE가 한국과 협력을 맺으면 GCAP에서 일본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은 불가피했으니까요. 이시카와 국장이 말했습니다. 쿠로다 과장, GCAP의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해야 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그의 입에서 재평가라는 단어가 나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5조엔짜리 사업을 재평가한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저는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국장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죠. 창밖으로 도쿄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멀리 시나가와 방면의 고층 빌딩들이 석양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고 있겠지. 우리가 회의하고 분석하고 재평가하는 사이에 그 생각이 들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한국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속도였습니다. 우리가 결정을 미루는 1년은 한국이 전진하는 1년이었습니다. 그 간격은 회의를 할수록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방위성 엘리베이터 앞에서 카네다 심의관과 마주쳤습니다. 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평소에 비꼬는 어조가 아니었습니다. 피곤한 목소리였죠. 쿠로다 과장, 한 가지 물어봐도 됩니까? 무엇입니까? 한국이 가오리 X2를 개발하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기초 연구부터 치면 약 14년입니다. 카네다 심의관이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14년. 우리 GCAP 시작된 지 벌써 몇 년째입니까? 공식 착수부터 6년입니다. 6년이 지났는데 아직 시제기도 못 날렸어요. 한국은 14년 만에 실전 검증까지 마쳤고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그는 안으로 들어가며 등을 보였습니다. 그 등이 평소보다 작아 보였습니다. 김치 냉장고나 만드는 나라라고 비웃던 사람의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충격은 다음 회의에서 터졌습니다. GCAP의 민낯이 드러난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였습니다. 일주일 뒤 방위성 5층 대회의실에 다시 16명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몇 달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처음 이 회의실에 모였을 때는 GCAP에 대한 자부심으로 공기가 팽팽했죠. 지금은 무거운 침묵이 회의실을 눌러앉히고 있었습니다. 이시카와 국장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았습니다. 오늘 한 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GCAP 사업 현황 점검. 둘째,
한국 유무인 복합 체계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향. 저는 단상에 올라 첫 번째 안건을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 GCAP 일정표가 떴습니다. 그 일정표를 보여드리는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GCAP 시제기 제작이 당초 계획보다 약 3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카네다 심의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3년이요? 왜입니까? 3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넘겼습니다. 첫째, 영국 BAE 시스템즈와의 설계 분담 조율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스텔스 코팅 기술과 전자전 체계에서 영국 측과 일본 측의 사양 요구가 계속 충돌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의 분담금 납부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의 국방 예산 축소 방침 때문입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 부분을 말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GCAP의 무인기 연동 체계가 사업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인 전투기 단독 사업으로는 한국의 유무인 복합 체계와 경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무인기 연동 모듈을 추가하려면 설계를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하고 추가 예산은 최소 1조 5천억 엔으로 추산됩니다. 1조 5천억 엔. 한화로 약 15조 원. 회의실에 한숨 소리가 퍼졌습니다. 5조 엔을 투입하고도 3년이 밀린 사업에 1조 5천억 엔을 더 투입해야 한다. 그리고 그래도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것이 GCAP의 현실이었습니다. 카네다 심의관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언제나 날카로운 말로 무장하고 비꼬는 미소를 지우지 않던 사람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6조 5천억 엔이요. 총 6조 5천억 엔을 쏟아부어도 한국이 3조 5천억 원으로 만든 체계를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른다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한국 예산의 20배를 투입해도 먼저 완성한 쪽은 한국이라는 겁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이 필요 없었으니까요. 수치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오다 일좌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쿠로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유인기와 무인기를 하나로 설계했습니까? 그렇습니다. KF-21과 가오리 X2는 처음부터 하나의 체계로 기획되었습니다. 우리는요? GCAP는 유인기 단독 사업입니다. 무인기 연동은 후속 사업으로 분리되어 있고 아직 예산 배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오다 일좌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부터 달랐던 겁니다. 우리가 뒤처진 게 아니라 출발선 자체가 달랐어요. 그 한마디가 회의실 전체의 공기를 바꿨습니다. 뒤처진 게 아니라 출발선이 달랐다. 그것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구상 자체가 틀렸다는 인정이었으니까요. 이시카와 국장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가 회의 중에 일어서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창가로 걸어가더니 도쿄 시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냉정한 목소리였지만 그 냉정함 안에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16명의 시선이 일제히 이시카와 국장에게 쏠렸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에서 한국은 구상에서 실전 검증까지 먼저 도달했습니다. GCAP 완성되는 시점에서도 한국의 체계를 벤치마크해야 하는 상황이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방위성 장비정책국 최고 실력자가 공식 회의 석상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 있다고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카네다 심의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손이 얼굴에서 내려와 있었죠. 그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이시카와 국장님, 말하십시오.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나오기까지 카네다 심의관에게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김치냉장고나 만드는 나라라고 비웃던 사람이 엔진 하나, 자력으로 못 만드는 나라라고 단언하던 사람이 장난감이라고 콧방귀를 뀌던 사람이 16명이 앉은 공식 회의 석상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가오리라는 이름을 비웃은 것이 부끄럽습니다. 회의실에 또 한 번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달랐습니다. 충격의 침묵이 아니라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통쾌함이 아니었습니다. 슬픔이었습니다. 35년간 몸담았던 조직의 오만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슬픔이었죠. 이시카와 국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배우는 것입니다. 한국이 14년 만에 해낸 것을 우리가 왜 못했는지를 분석하고 따라잡을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체면을 버리고 배워야 합니다. 그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쿠로다 과장, 한국 측과의 기술 교류 채널을 모색해 주십시오. 가르쳐 주던 나라가 배우겠다고 손을 내미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회의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빈 의자들이 늘어선 회의실에 형광등 불빛만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밤이 깊어지고 있었죠. 탁자 위에 놓인 가오리 X2 관련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몇 달 전 이 서류를 처음 받아들었을 때의 기분이 떠올랐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워지던 그 느낌.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차가움이 아니라 일종의 존경이 가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기술 이전을 거부당했습니다. 엔진을 달라고 하면 안 된다고 했고, 레이더를 달라고 하면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들이 한국에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 한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분노를 표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만들었습니다. 안 된다고 하면 스스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하면 가능하게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850명의 연구원이 밤낮 없이 매달렸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줄이고 인력이 모자라면 한 사람이 두 사람 몫을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외부의 냉소를 동력으로 삼는 나라. 누군가 안 된다고 하면 그 말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이유로 바꿔버리는 나라. 14년이었습니다. 14년 동안 비웃음을 견디며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청중 앞에서 3분 48초 만에 모든 것을 증명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기술을 가진 나라를 절대 얕보지 마라. 오늘 못하는 것을 내일 해내는 나라가 있다. 아버지, 당신이 옳았습니다. 한국은 오늘 못하는 것을 내일 해내는 나라였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못하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해낸다는 것을 한국은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도쿄 시내의 불빛이 아래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멀리 하네다 공항 방향으로 항공기의 전멸등이 깜빡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 한국이 만든 무인 전투기가 날고 있을 것입니다. 조종사의 명령 하나에 4대의 기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적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유령처럼 하늘을 가르고 있겠죠. 그 기체 하나하나에 14년간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을 것입니다. 저는 35년간 일본의 항공 전략을 분석하면서 한국을 진지한 경쟁자로 바라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무지였고 오만이었고 게으름이었습니다. 데이터가 신호를 보냈는데 무시했습니다. 현장이 변화를 알려줬는데 외면했습니다. 편견이라는 필터가 진실을 가리고 있었는데 그 필터를 벗어던질 용기가 없었습니다. 기술 주권이라는 단어를 많은 나라가 입에 올립니다. 하지만 그 단어가 현실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나라는 한국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술 주권을 가진 나라는 협상 테이블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허락 없이 자국의 안보를 스스로 결정합니다. 기술 이전을 거부당해도 무릎 꿇지 않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내니까요. 가오리 X2는 무기 한 종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자존심이 기술의 언어로 번역된 결과물입니다. 비웃음을 견디며 묵묵히 만들어온 사람들의 14년이 날개가 되고 엔진이 되고 스텔스 코팅이 되어 하늘에 오른 것입니다. 한국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나라가 해낸 일은 단순히 좋은 무인기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을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기술 이전을 거부당하고 능력을 의심받고 회의실에서 비웃음을 당하면서도 단 한 번도 방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일관성이 가오리 X2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전후 일본 항공산업을 다시 세우는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폐허에서 시작해 하나씩 되찾아온 세대였죠. 아버지는 그 경험이 있었기에 한국을 얕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그것을 해내는 나라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계셨으니까요. 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내가 뭘 했냐. 그리고 조용히 웃으셨겠죠. 저는 쿠로다 시니치입니다. 일본 방위성에서 35년을 보냈고
그 35년 중 상당 부분을 한국을 과소평가하는 데 썼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한국이 옳았습니다. 비웃음을 견디며 만든 나라가 결국 비웃던 나라들을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기술 이전을 거부한 나라들이 이제 기술 협력을 요청하러 줄을 서고 있습니다. 3분 48초가 그 모든 조롱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이것은 전투기 한 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다면 하는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다음에는 어떤 나라가 어떤 장면에서 한국을 다시 보게 될까요? 그 이야기를 이 채널에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방위성 35년 관료가 고백한 한국 무인 스텔스 전투기의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비웃음을 견디며 묵묵히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저력,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 피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